오늘 대책원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시장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거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제 어디까지 빠지지? 뭐 이거 빠진다 그러면은 내일 하락하면은 냅다 잡아야 되나? 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종목 상담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대책으로해서 그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나니까 아마 시장 얘기만 하면은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은 시장 이야기 중심으로 해드릴 생각이에요. 자, 일단은 오늘 시장 한 줄 평하면은 시장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고평가는 아니다. 그런데 과열은 맞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과열을 풀기 위해서는 이 과열을 푸는 과정은 첫 번째 투매. 그냥 시장 밀어버리면 됩니다. 깔끔하게 밀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 투심이 다 위축되니까. 두 번째로는 횡보. 이 과열된 투심이 약간 재미없어 느껴질 만큼 시장이 지지부진 횡보하면서 과열을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이 과열인 건 맞지만 이 과열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시장 지지선을 잡고 너무 시장을 관망하지 말고 시장을 참여하되 이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자.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시장 올라가는 거 보면은 사실 상승 종목 숫자보다 하락 종목 많은 게 더 일반적이었거든요. 보면은 코스피 한 4,150포인트부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음에도 차트를 띄워주셨으니까 차트를 보면 코스피 4,100포인트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 원래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추세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단 대충 연결하고요. 눈에 보이는 상단 대충 연결하면 돼요. 원래 코스피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딱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여기 추세선 하단 찍고 반등할 때부터 뭔가 시장이 좀 이상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 부분 들어서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건 반가운데 한 4,100포인트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장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숫자가 더 많은 약간 그런 시장이 나왔거든요. 자, 이게 삼성전자가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과열 국면 진입했고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고 하면 4,350포인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밀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을 안정적으로 올라갔으면 시장이 되게 탄탄하게 상승을 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소외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지금은 시장 지수는 뭐 5천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정도까지 체감은 안 될 거거든요. 물론 시장 지수가 이만큼 끌어올랐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졌을지는 모를지언정 나는 이렇게까지 재밌진 않는데 이렇게까지 수익을 많이 보거나 회전율이 높진 않아. 이렇게 느끼시는 게 약간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특정 종목으로만 돈이 과하게 쏠리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이런 쪽으로만 뭐 강하게 돈이 쏠리면서 시장 지수만 끌어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선 자금이 이탈하거나 그쪽의 매수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렇게 탄탄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현대차 사고 말지 뭐하러 듣도 보도 못한 저 반도체 돈도 얼마 못 버는 저런 회사를 사? 다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수급불균형으로 코스피 특히 반도체 쪽으로만 강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내는 방법은 일단 제일 좋은 건 올라갔던 그 강한 얘들이 다 죽으면 돼요. 그냥 와장창창 한번 빠지면 시장의 돈들이 바깥으로 다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돈들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성을 찾겠죠. 그래. 굳이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안 올라가고 좋은 종목 많잖아 하면서 다시 시장의 돈들이 이제 한쪽에 집중됐던 돈들이 빠져나오고 그게 이제 골고루 흩어지면서 과열이 풀리고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투매를 통해서 과열을 풀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 말고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스피는 미쳤었어요. 코스피는 얘가 이상했던 거야. 근데 코스닥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코스닥 얘네 바보 아니야? 코스닥 진짜 못 올라가네 라고 했지만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코스피가 이상한 거고 코스닥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코스피는 과열이었잖아요. 그럼 이 코스피의 과열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이 코스피의 자금을 코스닥 쪽이 받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매력 어필을 해서 코스피에서 이탈한 자금을 자연스럽게 코스닥이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큰 투매 없이 안정적으로 과열은 풀리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코스닥엔 중소형 섹터, 중소형 종목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소외받았던 중소형주 쪽으로도 안정적으로
돈이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일단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려면 코스닥의 메인 섹터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코스닥의 메인 섹터는 뭐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아직까지는 이 두 개가 코스닥의 메인 섹터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로봇이 약간 나도 코스닥 메인 섹터 할 건데 라고 약간 좀 끼어들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 이쪽이 코스닥의 메인 섹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선 자, 코스닥 시장 매력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매력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쪽으로 좀 매수하세요. 이렇게 어필을 하려면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 두 개 중에 하나가 일단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던가 두 종목 다 안정적으로 상승할 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의 매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사실 어제도 그렇고 코스피 쪽 이제 올라가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탈한 자금들,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이렇게 윗꼬리 달고 뭐 이탈한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왔죠? 2차 전지 쪽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차 전지가 살아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섹터에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이 관망 자금으로 시장 밖에서 남아버렸으면 투매가 엄청 커졌을 텐데 그래도 2차 전지 매력적인 것 같은데 하고 자연스럽게 2차 전지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거. 이게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와, 이제 눌렸던 2차 전지 가나요? 그냥 그래. 최근에 코스피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눌릴 수도 있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돈의 흐름 관점에서는 2차 전지가 반드시 올라가 줘야 되는 타이밍이었고요. 그 타이밍에 2차 전지가 올라갔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매가 나올 뻔했던 걸 투매가 적어지던가 횡보로서 풀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체거래소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얘기를 하려면 또 이제 우린 또 나스닥까지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아침 시황으로 맨날 써주면서 뭐라고 써주죠? 지금 국내 증시가 이상하다. 미증시는 이번 주 안에 방향성이 결정된다. 그 말인즉슨 국내 증시도 이제 슬슬 뭔가 이제 큰 사단이 한번 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아마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남겨드렸고요. 또 밑에 하단에 있는 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한 7시 반, 오전 7시 반입니다. 엄청 부지런하죠. 그때부터 이제 전날 미증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되고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내용 제가 아침마다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맨날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 나스닥 차트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은 이 갭자리를 메꿨을 뿐이지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게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일정 수준의 고점을 유지하고 저점은 올리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긴 합니다. 이 수렴의 끝이 지금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러한 패턴에서 위를 돌파했을 때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거나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래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아래로 투매가 나온다던가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나스닥 위치 어떻게 됐죠? 지금 수렴할 대로 수렴했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더 움직인다고 해도 이번에 여기를 위로 올라가든 아니면 이번에 아래로 내려가든 조만간 이 수렴의 끝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를 돌파할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상 별로 없죠. 제가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경계해라, 긴장해라 라고 말을 했던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은 첼스님 왜 자꾸 공식 종목 같은 거 잘 안 줘요? 왜 방송에서만 종목 얘기하고 이렇게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무서웠거든요, 저는. 지금 만약에 나스닥이 상승할 재료는 부족한데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할 만한 재료가 뭐 있는가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들, 지정학적 리스크를 만드는 발언들이 좀 불안 요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 23,200포인트 정도를 이탈하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121선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전에 나스닥 제가 이게 폭락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나스닥은 121선 한 번씩은 만나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만났나요? 아쉽게도 만나지는 못했어요. 자, 나스닥이 과거 흐름들을 쫙 볼게요. 그럼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추세 자체는 이렇게 위로 방향성, 상승 추세였죠. 방향성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뭐 맨날 다들 S&P 500을 뭐 사서 모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상승 추세 안쪽에서 나스닥이 보여주는 특징이 뭐냐면 중간중간 이 121선 초록색 선을 꼭 한 번씩은 만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승 추세 안에서만 121선 몇 번 만났죠? 거의 딱 만난 것만 해도 한 3-4번 정도 가까이 되죠. 이때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이 상승 추세 안쪽에서도 121선 만났고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241선까지 순간적인 투매도 나왔습니다. 즉 나스닥이 추세를 유지하는 자리는 121선이고 나스닥이 과열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나스닥은 항상 121선까지 눌림을 줬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다고 막 야 물개박수 치면서 야 계속 간다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과열 구간이 풀렸을 때 나스닥은 여기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그럼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밀리면 그걸 국내 증시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어차피 미증시 안 해요. 저는 서학개미 아니고 국내 증시하는 동학개미예요.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증시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게 미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미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국내 증시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나스닥도 상승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막혀 있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올라갔죠. 이거는 그냥 과열이에요. 국내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열이라는 거예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너무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럼 나스닥이 만약에 23,000포인트를 이탈한다 그러면 나스닥은 일단은 121포인트, 23,000포인트도 좀 23,100포인트, 200포인트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150? 요 정도 라인 이탈하면 나스닥은 121선 만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가 어디죠? 22,600이에요. 그럼 나스닥 같은 경우가 현가 대비 3.5에서 4% 정도까지는 아래로 눌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이 4%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나스닥 대표 기술주들은 올라갈까요? 아니죠. 나스닥 대표 기술주들도 4% 내지 10%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이런 애들이 5% 10% 빠져봐요. 그러면 국내 증시 반도체들이 자기들 혼자 올라갈까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를 병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200포인트 이탈하면 121선까지 밀려요. 그럼 우리가 국내 증시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나스닥이 23,200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그때 체스가 한 22,600포인트까지 나스닥 밀릴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나스닥 22,600포인트 찍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시장에 참여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 생각하잖아요. 한 3% 빠지면 기회인가? 이거 다시 올라가던데? 내가 보니까 5% 흔들고 다음날 바로 10% 올라가던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학습돼서 접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빠질 때마다 기회인가? 줍줍의 찬스인가? 이러면서 막 줍죠? 그러면 정작 중요한 자리까지 오거나 시장의 투매가 커졌을 때 더 사고 싶어도 더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평단 관리가 안 되죠. 평단 관리가 안 되니까 시장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익절을 하면서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평단은 언제 오나 하고 두 손 모아 구경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평단 근처까지 오면 다시 또 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 안에서 가두리 양식을 당해요. 그러니까 쌓아지는 수익은 없고 손실이 줄고 늘고만 보다가 홧김에 손절치고 이제 이렇게 계좌가 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거. 나스닥이 23,1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22,600에서 700포인트 찍기 전까지는 코스피 지수도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기회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 것. 이거 첫 번째. 이거 적어줄게요. 이것도 자, 첫 번째. 나스닥 23,150포인트 이탈하면 나스닥 22,600포인트 부근까지 오기 전엔 올 때까지는 매수 자제. 국내 증시도 매수 자제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스닥 22,600포인트 부근까지 오면 여러분들도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일단 하나 키워드를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는 거예요.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제가 감기 때문에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 뭐다? 자, 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요 느낌으로. 이거예요. 원래 코스피는 이렇게 갔어야 해. 이렇게 갔어야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과열 구간에 들어갔고 그 과열 구간에 들어간 건 삼성전자 때문인데 이건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말하도록 할 거고요.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이 구간은 이제 과열이라 그랬어요. 이 구간 과열. 자, 문제는 여기에 갭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냥 갭자리가 아니라 주봉 갭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지수 더 올라가는 거 나는 반갑지 않다.
라고 아마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야, 이쯤에서 한번 그냥 밀리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코스피 막 진짜 4,700, 5,000까지 가서 밀리면 그때 가면 더 아파. 막 이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이 자리는 일본 갭 자리이기도 하지만 주봉 갭 자리예요. 사실 이제 저랑 오래 하신 분들,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해드려요. 뭐 최근엔 절반의 법칙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거예요라고도 말을 했고, 또 주가 사이의 빈 공간, 갭 자리는 거의 무조건 매꾸입니다. 이런 것만 알고 투자해도 큰 돈 안 잃고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꿀팁들 알려드리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오시면 되고요. 자, 이 자리는 이제 주봉 갭 자리라고 하죠. 금요일 종가보다 월요일 종가가 갭 상승을 보였을 때 나타나요. 근데 금요일 종가가 그 주에 가장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건이 만들어지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주가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 보통 주가는 이 자리를 채우러 움직여요. 위든 아래든. 만약에 아래에 갭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아래를 매꾸로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이렇게 개파락 나온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이 윗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할 때 좀 쉽게 매매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최근에 여러분들 두산 퓨어셀 수익 많이 보셨죠? 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도 이런 관점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주가 사이에 빈 공간 갭자리가 존재하는 상태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차피 이 자리까지 메꾸는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겁먹지 마요. 어차피 가니까. 막 이런 얘기했던 거죠. 실제로 여기까지 갔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갔어요. 더 갔지만 그래도 많이 수익 보고 나오셨을 거고, 또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수익 봤을 DI 같은 종목도 보더라도 DI도 여기 보면 이렇게 갭자리가 존재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더 갔네. 왜 이렇게 많이 갔죠? 좀 억울한데? 자, 여기서 이 갭자리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DI를 얘도 어차피 여기까지는 어차피 간다니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메꾸기 위해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갭자리도 메꾸지만 반대로 아래에 있는 갭자리도 메꿉니다. 여러분들 종목들 나중에 차트 돌려보면 알 거예요. 자, 일본 갭자리도 메꾸는데 주봉 갭자리는 안 메꿀까? 저는 안 메꿀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주봉 차트를 딱 켜놓고 주봉에서 이 주가 사이에 빈 공간 갭자리가 있는 걸 찾아보시고요. 이 자리를 위든 아래든 안 메꾼 적이 있는가를 이 역사상 한 번이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상 아마 이 수십 년의 역사 동안 한두 번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메꿨거든요. 따라서 과열로 올라간 현 시점에서 만들어진 이 주봉갭 자리는 시기의 문제이지 메꿀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 메꿀지는 모릅니다. 코스피 5,000 넘어갔다가 5,500 갔다 메꿀 수도 있어요. 뭐 정말 1년 뒤에 갑자기 또 뭔 큰 사단이 벌어지면서 뭐 코로나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그때 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리는 언젠가 메꾸는 자리. 근데 지금이 과열이라고 한다면 과열이 풀릴 때 메꿀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염두해야 되냐면 이번에 만약에 시장 지수가 투매로서 빠진다라고 하면 잘하면 코스피 4,300 보여주겠는데? 이 생각해야 돼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설마 4,300 또 저 양반 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시장은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눌리는 것 또한 시장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바닥을 견고하게 다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투매인 만큼 여러분들이 버티면 상관없어요. 나 버틸란다. 난 흔들리지 않아. 근데 대부분 흔들리죠. 빠지면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 여기까지 빠졌을 때 우리가 뭘 할지 미리 준비를 해놔야 완벽하게는 대응 못해도 어느 정도 대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글로 썼을 때 투자 전략을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 참여해야 된다. 일단은 참여하는 게 맞아. 근데 4,300에서 쓸 돈은 미리 딴 계좌로 빼놓고 미리 그 돈 빼놓고 남은 돈 가지고만 시장 참여를 하셔라 라고 말했던 거 솔직히 다 기억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사실 이제 제가 이거를 하루에 거의 한 2번씩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 4,300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 막 흔들렸어. 뭐 내일 시장이 뭐 흔들린 척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뭐 한 1, 2%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은 기회다라고 사야 될까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인트를 잘 잡고 들어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무한이라 그러면 계속 사요. 빠지면 계속 사면 돼.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무한이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까지 눌렸다가 여기 안에서 만약에 박스권을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평단 안 와요. 평단 관리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좌 녹아요, 그냥. 내가 뭘 할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걸 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볼벤 상단 4,700선입니다. 자, 이 볼벤 상단을 디드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4,300을 지금 가지 않고 첫 번째 반등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볼벤 상단과 11선이 존재하는 4,700포인트예요. 그럼 만약에 내일 조정을 주면 조정 줬다, 기회다 라고 줍줍하면 안 돼요. 설령 그 다음날 다시 반등이 나왔다?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지. 야, 오늘이 기회였잖아.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안 샀더니 더 올라가는 거 봐네. 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쵸. 그러니까 최악을 항상 염두하고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약간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걸 줄이는 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는 주식에서 중요한 게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돈을 지키는 방법을 모르면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당장 돈 많이 벌어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 한번 흔들리거나 종목 한번 무너지면 다 날려먹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내일 빠진다고 기회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돈 진짜 많으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있는 계좌에 현금이 별로 없어. 라고 한다면 무조건 4,700 라인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아요. 여기 안 오고 그냥 가면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남은 거 회복하니까 다행이지 뭐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4,700선이에요. 자, 여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도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도 너무 지금 간격이 넓어가지고 아마 4,650이 될 거고 4,500 그러면은 아마 이게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 얘가 눌린다라고 했을 때 얘가 붙을 거니까 4,500 한 20포인트, 4,550포인트? 그러면 4,550포인트 정도 잡아드릴게요. 4,700, 4,550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코스피 내가 추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싶어. 뭐 이런 혹은 신규 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4,700포인트, 4,550포인트, 그리고 4,300포인트. 이 세 포인트에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다 쓰면 안 돼요.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쓸 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종목을 사려고 해. 그런데 지금 4,700이 안 내? 그러면 100만 원 다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40만 원만 사고 밀리면 여기서 30만 원씩 더 산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주고 그냥 올라가면 그럼 다행인 거지. 더 수익 못 보는 게 좀 아쉽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 봤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간 수익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과열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 투매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죠. 오늘 그래도 다행히 긍정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매가 아닌 횡보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좀 확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투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투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이 세 구간에서 사용할 현금은 여러분들이 따로 빼놓고 관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4,300에서 쓸 돈 내가 500만 원은 내 지금 계좌에 1,000만 원 있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4,300포인트에서 500만 원 쓰자 일단. 하면서 500만 원을 따로 빼놓는 거야.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그리고 이 500만 원은 영영 4,300이 오기 전까지는 못 쓰는 돈. 이게 아니라 이건 또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전략을 잡아주겠죠. 자, 이제는 좀 상향 조정해서 지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때 가서 약간 경보 해제 이러면서 써도 되니까 일단은 4,300포인트에서 쓸 돈은 미리 빼놓는 거 기억하세요. 그 전에 돈 다 써버렸는데 만약에 4,300 오면 여러분들 진짜 멘탈 가루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약간 막 감정적으로 매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포인트 이렇게 4,550 요 세 포인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빠져요. 그럼 여러분 종목이 안 빠질까? 안 빠질까? 내 종목은 절대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은 그 상황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선점해서 뭐 수익을 쌓아서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딱 그런 거예요. 시장 이기려고 하는 거. 뭔데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시장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주식을 할 때 돈을 벌려면
시장을 이겨야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이 때릴 것 같으면 최대한 안 아프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손실 볼 거 지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라던가 전략을 잘 잡아서 500만 원 손실 볼 걸 250만 원만 손실 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차피 손실 본 건 똑같아. 에이, 손실 봤다 라고 하는 건 똑같을지언정 그런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장이 빠질 때 수익을 본 사람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시장을 이기려고 한 거거든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시장이 크게 잡아먹힙니다. 시장이 하락할 땐 순응하고 맞아요.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시장이 빠질 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그때 가서 뭐 핵심, 그러니까 뭐 일정 현금 가지고 뭐 그렇게 놀아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 주력 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을 이기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질 때는 최대한 안 아프게 맞으려고 노력을 하고 나중에 시장, 이 다음 시장, 하락 시장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빠지면 또 그때 가면 그럴 거야. 만약에 정말 이렇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지만 빠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멀쩡할까요? 하이닉스 멀쩡할까요? 현대차 멀쩡할까요? 안 멀쩡해요. 그럼 이제 걔네들 무너지면 반도체 애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빠지면 걔네들 나머지 중소형 반도체는 막 지들 혼자 올라갈까요? 지들 혼자 못 가요. 그럼 걔네들도 같이 빠지겠죠. 그럼 이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쩌지 발 동동 구르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보이는데 저쪽으로 돈을 옮기는 게 현명한 대응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조정은 과열을 풀기 위한 조정이지 방향성을 바꾸는 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으로 제가 말해준 포인트에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건 메인 섹터인 뭐 반도체나 이런 덩치 컸던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눈여겨봤던 거. 그래 빠져라, 또 빠져라, 그래 계속 빠져라 라는 생각으로 모아가는 게 오히려 훨씬 현명한 전략이에요. 물론 하락장에서 그러면은 수익을 쌓거나 재미를 볼 수는 없을지언정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이 구간에서 준비해 놨던 것들을 분할 매도하면서 현금이 생기고 그걸로 그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오를 때 수익을 더 보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시장이 빠질 때는 최대한 덜 맞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이제 뭐 시장이 조정이 오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오면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거 사고 싶었는데 근데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건 끝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었군요. 큰일 났네. 2차 전지 아직 얘기 못 해줬는데. 자, 그러면은 2차 전지부터 갑시다. 삼성전자는 아래 오세요. 종목 얘기는 또 차트 풀면서 얘기하면 또 한 세월이기 때문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오시면 제가 내일 또 삼성전자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험한 꼴을 안 보기 위해서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험한 꼴이에요. 험한 꼴. 험한 꼴 안 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할 건 내가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든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2차 전지를 응원해야 돼요. 자, 이 험한 꼴이라는 건 아까 말한 투매를 통해서 과열을 풀어내는 자, 요거라고 했죠. 자, 이거 캡처해놔요. 캡처해놓고 사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포인트들 잊지 말고 여기서 돈 써야 돼요. 이 중에 한 군데에서 돈 다 쓰면 안 돼요. 이것까지 염두에 놓고 3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까지 시장 빠지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기본적으로 10% 15% 빠져요. 기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구간마다 조금씩 더 담아서 평단 조절하는 게 관건이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사실 이제 2차 전지. 결국에 지금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뭔지 이제 제 방송을 보거나 글을 보시거나 아침 방송 챙겨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최근 시장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또는 지수가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 과열 구간에 진입하면서 지수가 폭등 나오는 경우, 지수 혹은 종목의 주가가 폭등 나오거든요. 자, 현대차도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교육해 줬을 때 누가 현대차 물어봤을 때 제가 여기서 저 현대차 뭐 못 팔았어요 막 이랬을 때 현대차 이거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선 상단 가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현대차도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배경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서 현대차가 거의 뭐 약 먹고 날아간 거예요. 자, 현대차만 그럴까? 기아 볼까요? 현대차 친구 기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 만들고 있다가 상승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서 날아간 거예요. 자, 또 얘만 그럴까?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돌파하면서도 날아간 거고요. 자, 애초에 이 시작을 알린 게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가 원래 삼성전자도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요 추세였어요. 아주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잘 만들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이때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한 거예요. 이 기점이 언제였죠? 12월 말일 거예요. 12월 말에 이걸 돌파하면서 삼성전자가 과열 국면에 진입하면서 코스피도 똑같이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렇게 갔던 거예요.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 시장의 돈들이 그쪽으로 집중된다. 이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예요. 이게 지금 바뀔지 안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코스닥 지수인 거예요. 코스닥 지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지수는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여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요거거든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추세선 상단이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코스닥으로 자금이 확 들어올 수 있다고. 시장 투매가 안 나올 수 있다고. 그럼 코스닥이 여기 위로 올라가려면 누가 필요하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얘네들이 힘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삼성 SDI가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거든요. 삼성 SDI가 30만 5천 원, 31만 원. 여기 위를 삼성 SDI가 버틴다? 뭐 내일 시장 빠지거나 뭐 내일 모레까지 시장이 뭐 빠지든 말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 SDI가 31만 원 위를 버텨준다? 그러면 겁 안 먹어도 돼요. 아까 말한 이런 험한 꼴 안 보고 다시 안정적으로 시장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 요약이 되나요? 험한 꼴 안 보기 위해선 금요일 삼성 SDI 주가가 31만 원 위라면 걱정 안 해도 됨. 근데 금요일 날 삼성 SDI 주가가 여기 아래다? 그러면 험한 꼴 볼 가능성 높기 때문에 튜브 준비해가지고 곧 큰 파도가 치겠구나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시장 얘기만 했는데 말도 진짜 빠르잖아요. 근데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떡해. 그래서 이런 얘기들 사실 저는 이렇게 QR코드 이렇게 있으면 막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수익 솔직히 삼성 SDI 수익부터 여러분들 방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하루 수익 인증 엄청 많거든요. 사실 수익 자랑해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미리 종목을 잡아서 우리 이렇게 수익 많이 냈고 이렇게 되게 잘하지. 그러니까 빨리 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진짜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제가 하는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본인한테 맞는 것 같고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주식에 대해서 궁금하다, 뭔가 색다른 관점의 시장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오셔서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